도선율사가 저 서명사에 계셨는데 여기서 천공이 내려옵니다. 이제 밥때가 되면 계속 음식이 내려와요. 그 공양 얘기를 듣고 드시러 오셨대. 의상 스님이 드시러. 저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그러면 뭐 괜찮다고 이러면서 어플을 딱 열더니 배달의 민족에 2인분을 시켰대. 그래서 의상대사가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결국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떠나가니까 이 철가방이 뛰어 들어왔다는 거죠. 신장들이 고위급 신장들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쫄은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게 의상대사를 호위하는 화엄성중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칙천무 그리고 이제 현장 스님 가시는 이야기. 현장 스님 가시기 참 힘들어요. 인생이라는 거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안 갑니다. 요즘만 간다 안 간다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렇게 잘 안 갔어요. 요즘은 임종보기도 참 어려운 시절이고 가면 살아나고 자꾸 돌아오죠. 자꾸 돌아와. 예, 그래서 그러던 시절이고 아무튼 현장 스님 칙천무하고 고종 당고종 이치 사이에 사남 이녀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괜찮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칙천무는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아서 당고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거의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건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종이 지병이 있어서 이제 남한테 의지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죠. 당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걸 무주혁명이라고 하는데 칙천무에 의해서 주나라, 당나라가 끊어지고 주나라가 들어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칙천무 아들이 1번 홍, 2번 현, 3번 현. 이 현이 중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이 예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들은 다 여기서 4명이 다 등장을 하는 거고 이 첫째 아들과 관련해서 뭐 그런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뭐 있는데 그게 저 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냐면 칙천무가 돌아왔잖아요. 왕의 귀환. 진짜 이 어려운 왕의 귀환을 했는데 왕의 귀환을 해도 이미 황후는 존재하고 있었죠. 그 황후를 제끼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소숙비라고 하는 황후인데 저 제끼기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 양반이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으니까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때 칙천무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애를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왕후 입장에서는 또 어땠을 것 같아요? 같이 칭찬을 해주는데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렇게 해서 왕후가 보고 갔는데 그냥 이건 썰입니다. 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저는 워낙 그 칙천무에 대해서 안 좋게 보려는 시각들도 많이 있어서 그걸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엄마가 애 목을 눌렀대요. 목 졸라 죽였다고. 이렇게 죽였대.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애 낳았다. 그다음에 애가 이렇게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러니까 소숙비가 와서 보고 가더니 애가 숨을 안 쉰다. 숨을 안 쉰다. 섬뜩하죠. 근데 이게 가능한지 어쩐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타당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걸로 인해서 이 양반이 황후로 올라가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 아들이 지금 나왔는데 물론 저 앞에도 다른 부인의 그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제일 눈에 들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보면 귀한 아들인데 황후가 와서 이제 총애하니까 뭐 죽였다. 이것도 스토리가 딱 아구가 맞잖아요. 그래서 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황후가 되는 거죠.
황후로 이제 올라가고 그때가 31살, 655년 31살 때.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해.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정업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저기 우리나라에도 저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저 정업원이 언제 이제 조선시대에는 없어지냐면 조선시대 때 언제 없어지냐면 연산군이 뭐 비군이 사찰에 가서 문제를 일으켜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술판을 벌렸다. 그게 저 정업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절이 아니고 저게 저 정업원 이런 데가 굉장히 입김이 강합니다. 왜? 다 상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왕실에서 은퇴한 여성들, 그러니까는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왕의 비빈들, 그러니까 애를 못 낳은 비빈들이 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은퇴한 상궁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노처녀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시들은 결혼을 하고 이제 뭐 상궁들은 결혼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나이 먹으면 이제 물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흐름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쪽 황후 중심에서 그 양반이 위로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올라오면 그쪽 세력으로 쫙 바뀌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퇴해서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대한 전관예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왕실하고 끈들이 다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왕실에 어떻게 보면 임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왕비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옆에서 비서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문고리 걸려. 요즘으로 말하면 문고리 권력. 그거 굉장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최고 문고리 권력이 됐지만 그 사람들의 가리켰던 사람은 지금 저 정업원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업원에서 야, 요번에 뭐 불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좀 해봐라. 뭐 이렇게 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의 말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연산군이 저기 가서 분탕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인물도 좋겠지. 그게 왕실 여자들 중심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정업원은 날아가게 되는 거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자수원하고 인수원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이거 말고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자수원이라는 데가 비구니 스님이 많을 때는 5,000명. 5,000명. 그리고 저 주지가 왕비인 경우도 있습니다. 왕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데거든요. 저게 누구 저거냐면 태조 7년에 저기 지금 써놨잖아요. 저기 세종대왕이 또 많잖아. 세종대왕이 이게 많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그런 거 좋아하고 먹을 거 좋아하고 성군이 이중의 성군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 저런 성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많고 자손도 많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업적도 많고 뭐 다 해. 다 해. 그러다 보니까 방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문종이 참 어질고 효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게 이제 저 무안군집 이렇게 그거를 절로다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 싹 들어가시게.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전황에 다 관련된 사람이라서 말을 어기기도 힘들고 왕 입장에서는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니 당신 아버님의 후궁이었는데 그쪽에서 뭘 요구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인사청탁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러면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네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말 안 했겠지.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임금한테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섭섭다는 둥 뭐 뒤에서 뭐 또 궁시렁거리고 여론 만들고 피곤하거든. 절로 넣는 게 내가 보기엔 맞아요. 절로 넣는 게 맞아. 그래서 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저런 자수원, 인수원은 그런 분들만 절이 아니에요. 저기는 그냥 사는 어떻게 보면 요양원 비슷한 데예요. 최고 엘리트 요양원. 물론 거기서 출가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뭐 별 관계가 없어. 그런데 문정왕후 때, 문정왕후라고 조선에 어떻게 보면 측천무 같은 여걸이 문정왕후거든요. 고려에는 천추태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한 명씩 있어. 시대마다. 그런 여걸들이 한 명씩 있어. 우리나라에도.
그 문정왕후 때 그걸 그냥 아예 뭐 저렇게 할 걸 그냥 절로 바꾸자. 절로 바꾸자 해서 자수원이 절이 돼요. 명종이 자기 아들이거든. 이 문정왕후도 정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직천무처럼 들어가서 이렇게 다 제패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 때가 이제 나중에 이제 조선 얘기할 때 잠깐 해드릴게요. 저 때가 이제 불교의 부흥기예요. 문정왕후가 워낙 불교적으로 또 이렇게 업적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때 이제 승과 같은 거를 부활시키고 그 잠깐 승과가 부활합니다. 허웅당 보호스님하고 맞아가지고 잠깐 승과가 부활하는데 그때 승과에 합격했던 게 여러분 아시는 서산대사 사명당. 그게 지금 그 승과 받던 데가 지금 봉은사 앞쪽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봉은사에 가면 그 그 동상이 있죠. 서산대사인가 뭐 사명당인가 동상이 석상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있죠. 그게 다 그런 연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뭐 절이 되고 뭐 종도 만들고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기가 이제 계속 불교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을 유생도 못 이깁니다. 이 왕실 여자들 이거 못 이깁니다. 아니 자기 마누라도 못 이기는데 왕실에 전문적으로 그리고 왕실 여자들이 또 이걸로 계속 평생 이거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쇠도 녹인다 하는 거거든. 이게 쇠도 녹인다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나중에 현종 때 현종 2년에 자수원 인수원을 없애버려요. 철폐시켜버려요. 유생들이 그 꼴을 못 보고 결국 없앱니다. 그리고 저때 이제 저 절 2개 없애고 그래서 이제 서울 안에 있는 사찰, 저게 가장 대표적인 사찰은 저 2개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서울 밖에 있는 2개의 사찰을 또 날리려고 했죠. 그건 비구스님 사찰. 그게 봉은사, 봉선사예요. 그 절들도 날리려고 했는데 거기는 그때 이제 백곡천흥이라는 스님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살려냈고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살려냈고 저기는 날아가서 저 건물을 한옥은 이렇게 다 해체시켜 버리면 건물들이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다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흩어지거든요. 그때 그걸 가지고 저 성균관에 기숙사 졌어요. 성균관 지금 성균관대 앞에 있는 비천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거기 기숙사들 지은 건물들이 저기서 뜯겨서 나갔다. 뭐 일량제라든지 뭐 이런 건물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정리했잖아요. 그런 것도 책으로 다 정리하고 뭐 이래서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굉장히 긴데 다 해줄 수 없어. 그렇게 다 해주면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서 안 돼. 힘들게 배웠어. 힘들게. 왕조 국가에서는 뭐 그게 무슨 감업사든지 정업원이든지 뭐 자수원이든지 인수원이든지 이런 식의 시설들은 전부 필요합니다. 전부 필요해. 그리고 거기서 부활한 유일한 사람. 그게 측천무. 측천무. 그리고 측천무 같은 경우는 이제 당 고종이 몸이 안 좋으니까 당 고종 치세부터 이제 거의 황제가 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아들 세우게 되는 거죠. 요 세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약간 성격이 안 맞아서 삐끌어 나갔고 요 세웠더니 요 중종 이현을 세웠더니 이게 중종이거든요. 세웠더니 이 마누라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문제들을 좀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잘리고 예종 세웠다가 뭐 자기가 이제 직접 하게 되고 직접 하면서 낙양을 수도로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장안이 수도였는데 낙양 중심으로. 그래서 당나라 때는 2도가 있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안과 서쪽의 장안과 동쪽의 낙양. 그러니까 2개의 수도. 그리고 낙양이라는 데가 중요한 게 수나라 때 대운하 건설할 때 낙양까지 들어와요. 그 물길이. 장안으로는 못 들어간다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지주지엄이라고 물길은 있는데 그 안에 큰 바위 암초가 있어서 배를 수송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낙양까지 와서 장안으로 물자를 수송을 하려면 강남에서 낙양까지는 배로 오고 운하로 오고 거기서부터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로 다시 옮겨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낙양으로 천도하고 그다음에 그게 무주혁명이라고 주나라를 만드는 거죠. 왜 주나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주나라를 썼는지, 자기가 저렇게 불교적인 사람이면서, 그리고 또 측천무가 황제 되기 전에 그것도 약을 팔아요, 불교적으로. 그래서 뭐 대운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누가 또 위조를 했는가 봐. 그래서 여자가 이제 부처님의 대신해서 무슨 황제가 될 거다, 뭐 이런 또 도참 비슷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언서 비슷한 뭐 이런 거를 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뭐 정감록이라든지 뭐 격암누록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걸로다가 이제 좀 이렇게 딱 약을 팔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온다고. 그런데 왜 주나라라고 하는 국호를 썼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게 주나라가 공자가 살았던 게 주나라잖아요. 하은주 할 때.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의, 그러니까 불교적인 기반의 나라 명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저 명칭을 굳이 썼는지, 아니면 자기가 여성이라서 어떤 중국적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걸 썼는지, 그리고 저 주나라 때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는 저게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뭐 공자나 이런 사람들도 다 뭐 마누라랑 이혼하고 이러는 건데, 뭐 여자를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근데 자기가 집권을 하려면 자기의 정당성과 관련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같은 참모가 없었는가 봐. 나 같은 사람을 써줬으면 내가 참 뭘 이렇게 잘 해줬을 건데, 참 안타깝지. 그렇게 해서 측천무가 황제 되고 나서 수도를 옮기는 거는, 그러니까 수도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쪽 세력들에게 의해서, 그러니까 이씨, 당나라 이씨들에 의해서 당합니다. 실제로 반란 같은 게 일어났었어요. 당 태종의 아들들이 반란들을 일으키는데 그걸 측천무가 다 정리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측천무는 보통 수완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걸 다 정리해버립니다. 군사 반란들도 다 극복을 하고, 그리고 이성계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성계도 개성의 수창궁에서, 만월 때 수창궁에서 즉위해요. 그렇지만 수도 천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개경이라고 하는 데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렸죠. 전부 뜯고 그걸 다 옮기도록 했죠. 옮기면 다 절단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세력들이, 그러니까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왕씨와 관련된 세력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아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잘못하면 구테타 일으키면 피곤한데요. 그래서 측천무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측천무가 이제 불교적으로 대단한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절에 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민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 시대는 이미 불교 시대예요. 유교나 이런 것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거든. 예.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장 스님과 관련해서 현장 스님의 제자가, 측천무 나중에 또 누구랑 관련해서 나올 거냐면, 화엄종하고 관련돼서 나올 겁니다. 화엄종하고, 화엄종의 현수법장 스님이 측천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천도를 위해서 절을 하나 짓거든요. 측천무가. 그러니까 저 시절에는 내 아들을 위해서, 뭐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뭐 이렇게 다 원찰들을 짓는 막 이런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내가 황제거나 안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권력이 있으면, 아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겠어. 그거 뭐 돈 준다고 받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명복을 빌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후원을 해주면서 계속 우리 어머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자은사도 그렇게 지어진 절이고, 그러니까 저거는 황제의 어머니, 당 고종 이치의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거고, 측천무를 위해서 지은 절도 있어요. 그 태원사라고 하는 절인데, 그때 절이 지어질 때 출가를 이제 특별 출가를 시켜준다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이제 공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 끊을 때 출가의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현수 법장 스님이 출가를 또 하거든. 그래서 난리가 나죠, 이제. 현수 법장 스님이 난리가 나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만 해도 법장 스님은 찌리했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화엄종이 올라가면서 떡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불수기사에서 실천한다가 80권 화엄경을 새로운 걸 번역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법문하고 이러는데, 뭐 방광하고 지진이 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측천무가 그 나를 위해서 솔깃한 거지.
거기서 이제 부도에서 뭐 방광을 한다 이러는데 그게 부도가 아니고 탑일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부도는 고승의 부도가 아니고 부처님의 사리탑을 부도 두 가지 용어로 다 써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부도사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죠. 그 회암사, 양주 회암사에서 그 효령대군이 온각경을 독송을 하면서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뭐 방광을 하고 부처님이 현상을 했다, 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온각사가 창건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적들이 벌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측천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한테 와서 그 화엄경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법장 스님하고 현수 법장 스님하고 측천무가 만난다고. 만나서 엄청 얘기를 했대 화엄경에 대해서. 그랬더니 측천무가 그랬다는 거 아니요. 좋은 얘기 침 튀기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 교육이라는 걸 해야 돼. 우리 눈높이 교육 하잖아. 못 알아듣. 그래서 그러니까 유도리가 있는 거지. 이어른이 이제 아주 명석한 분이니까. 근데 황제 앞에 설 일이 얼마나 있겠어. 그럼 얼마나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왕조국가 시절에 떨리지 않겠어요? 계속 만나는 사람이면 안 떨리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처음 만났어요. 상황으로 봤을 때. 아니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북한에 누가 김정은 앞에서 뭘 해야 돼. 그거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도 뭐 아니면 말지 뭐 이 정신을 할 수 있거든. 어쩔 건데. 좀 기분 나쁘면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왕조국가는 북한만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살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리면 떨릴수록 말은 어려워진다. 전문가는 전문적 용어를 계속 쓰게 돼요. 그러니까 측천무가 아무리 영민하고 절 생활도 한 2년 만 2년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도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는 게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쎄한 거지. 분위기 이게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분위기가 쎄해. 근데 현장 현수 법장 스님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알아듣게 그 순간에 유도리를 발휘하는 거지. 유도리를 발휘하는 거지. 그래서 중국에 가시면 큰 절이나 황궁이나 이런 데 가면 사자가 2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이쪽에 암사자, 이쪽에 수사자 이렇게 해서 사자가 2마리가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황궁에는 그게 금으로 된 사자가 있대요. 도금 익었지. 도금 익었지. 지금도 자금성이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자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화엄의 원리를 설명해 줬대. 그렇게 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사자 있는 거 보셨잖아요. 중국집 이런 데 좀 괜찮은 데 가면 앞에 사자 좀 그리고 들어가면 관우가 있던지 뭐 포대화상이 있던지 들어가면 이렇게 향 피는 거 하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중국집 좀 괜찮은 데 가보면 중국집은 괜찮은 데는 언제나 만리장성, 북경, 상해 이름이 뭐 대충 그렇게 가요. 양자강이 있다. 양자강.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를 기록으로 남긴 게 있어요. 그걸 화엄경 금사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이 얼마 안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 얘기를 처음 읽고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황제 앞에서 순식간에 유도리를 발휘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쉽게 저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설명해 준다라는 건요. 그거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좋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법장 스님이 확실히 대단한 분은 대단한 분인 거죠. 그런데 이 법장 스님이 의상 스님 사제라더라. 거기까지 일단 가고 그 다음에
이 현장 스님 문화 제자에 이게 다 같은 시대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스님 그 역경장에 법장 스님, 현수 법장 스님이 뭐 같이 이렇게 약간 쫄로다가 이렇게 역경을 도와줬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가 아닐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찬한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법장 스님 머리가 워낙 좋은 분이어서 그런 거는 다 맞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 제자에 2명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이 규기라고 하는 스님이 있고 원칙이나 이 신라 스님, 신라의 왕족 출신. 그리고 규기라는 스님이 있고 이 규기. 그래서 또 재밌지. 저 규기라는 스님이 현장 스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가 봐. 어떻게 저게 가능한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17살 때 규기 스님을 딱 보니까 얘가 너무너무 똘똘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 내 제자 되라 그랬는데 저 17살 된 규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한다. 나는 그때 현장 스님은 최고 주가를 알리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 이렇게 해라 이랬더니 아니 조건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조건을 걸어. 근데 그 조건도 아주 거지 같은 조건입니다. 출가를 못하는 이유가 내가 여자를 좋아하고 먹을 거를 좋아해서 내가 출가를 못하겠다. 내가 출가하기를 원하면 이 둘을 할 수 있게 나를 예외 조항자로 만들어줘라. 그러면 내가 출가하겠다. 뭐 이런 거지 같은 이걸 했어요. 이걸 했어. 근데 현장 스님이 얼마나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 나 왜 그랬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그게 전제 조건에서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근데 그걸 오케이를 했다니까. 그래서 규기가 삼거화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세수레. 그래서 세수레를 언제나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 자기가 수레를 한 대를 타고 앞에 먹을 거 놓고 뒤에 여자가 있대. 그렇게 해서 다녔는데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우리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구마라집, 규기, 원효 이런 게 다 비슷한 과들이에요. 이게 좀 문제. 근데 구마라집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 그리고 당신이 평생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별로 이게 부처님 당시에 있었으면 저거는 그냥 아웃이에요. 그냥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기본 전제 조건이 안 되는 거라니까. 기본 전제 조건이. 그래서 이런 거는 끊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뭐 이통현 장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머리는 좋고 그냥 그 부분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저걸 저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원효도 큰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효는 스스로 파괴를 하고 나서 자기를 소성거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비루 먹은 거사다. 근데 그 원효를 누가 끄집어서 꼭 출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냐면 나중에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그 사연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탈퇴했는데 나는 이제 그만하고 탈퇴할래. 이렇게 해서 그 소성거사가 성품이 비루하다는 뜻이에요. 난 비루해서 내가 이걸 지켜낼 수가 없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마라집은 어떻게 보면 당한 거고 원효는 내가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해서 탈퇴 선언을 한 거고 근데 탈퇴자를 후대에 대각국사 의천이 다시 가입을 시켰어. 탈퇴자를 왜 안 한다는 사람을 가입을 시켜.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 가장 악질적인 거는 내가 보기에는 규기입니다. 규기입니다. 그거를 저게 전제 조건 대상인가? 그런데 아무튼 현장 스님이 희한하게 그걸 통과를 시켜요. 통과를 시켜. 이해할 수가 없는. 근데 현장 스님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너무 필요했던 거 같은 느낌밖에는 안 들어. 그렇게 해서 원칙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근데 신라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뭐 외국에 안 나가고도 육개국어를 한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만약에 신라로 진짜 오기만 했으면 됐는데 칙천무가 끝까지 뭐 안 보내줬어요. 간다 그랬는데 그래도 갔어야 돼. 갔으면 영웅이 됐다. 원효 의상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최대 영웅이 됐을 건데 못 왔지. 칙천무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못 왔지.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시대 지금 그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하고 관련해서 이 양반은 자은사에 살았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서명사에 살아요. 그래서 서명사파인데 이 서명사파고 이 자은사인데 이 규기 스님을 위해서 현장 스님이 규기 스님만에 알 수 있도록 가르쳐줬대. 그게 이제 원측 도청설이거든. 송고승전에 나오는 원측 도청의 또 원조잖아. 이 양반이 또 도청을 또 해요. 아마 몰라. 내용은 그거예요. 현장 스님이 당신이 규기 스님을 너무 아끼고 그다음 규기 스님의 권위를 높여주려고 1:1 독강을 한대. 제일 중요한 건 독강을 한대. 독강을. 그때 이제 문 밖에다가 쉽게 말해서 교실 밖에다가 건물 밖에다가 보초들을 배치한대.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규기 스님한테 딱 얘기를 하면 규기 스님한테 얘기를 하면 규기 스님이 자기도 이제 처음 듣는 거니까 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인도에 갔다 온 사람이 아니니까 그 문화 배경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화 배경이나 그 시대의 흐름적인 거를 알아야 이게 쫙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흥부전을 한국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문화 배경을 이해하니까 그런 거고 서양 사람한테 흥부전을 얘기해줘도 흥부전 굉장히 기괴 소설입니다. 흥부전. 기괴 소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서유기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니까. 박 속에서 사람이 나와. 첩이 나온다니까. 첩이 박 안에서. 첩이. 그 첩은 어떻게 있었냐? 이러고 있었냐? 그럼 박 안 가려면 그 어떻게 하고 있어? 이게 여러 가지 재밌는 스토리들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쉬운 게 뭐냐면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 제비집이 진짜 집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덕지덕지. 그 대청, 이 톤마루 쪽에 집 안이 아니고 방 안이 아니고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너무 쉽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어미가 이렇게 먹을 거 갖고 오면 그 제비들이 막 머리를 이렇게 내밀거든. 너무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발악하다가 떨어지는 놈이 있어요. 내가 그거를 나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그걸 봤거든. 그러니까 그게 슉 들어오는 거고 그걸 안 본 사람,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 제비가 집에 집을 짓는데? 뭐 제비집 요리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배경을 이해할 때 머릿속에 들어오는 양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규기 스님이 들어도 잘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원측 스님이 또 그 보초 쓰는 애를 매수를 한대. 그러면 원측 스님이 그 대돌에서 신발 벗어놓는 절에 가면 이렇게 신발 벗어놓는 이렇게 저 다리밑돌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 거기서 이렇게 딱 듣는데 근데 이게 또 한옥이라고 하는 게 방음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다 듣는 거지. 그렇게 해서 딱 듣고 당신은 한 번만 들어도 딱 안 돼요. 원측 스님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해서 뽀로록 해가지고 서명사 가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한대. 그럼 현장 스님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왜 자는 도대체 어떻게 듣고 알고 내가 인도에서 나밖에 모르는 건데 쟤는 어떻게 알지? 뭐 이런 설이 있어요. 그게 원측 도청설인데 그걸 이제 규기 쪽에서 원측이 능력이 좋으니까 씹으려고 만들었다. 이런 설도 있어. 그게. 그러니까 갈등 관계였던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규기 스님은 몇 번 들어야 되고 원측 스님은 한 번 들어서 알 수도 있는 게 이게 나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한 20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양반은 어느 정도 이상 현장 스님이 오시기 전부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라서 들으면 이해하기가 쉬운 조건이 됐었을 거고 규기 스님은 이제 처음부터 밟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갓집은 자은사를 차지하고 있는 규기 스님인데 서명사에 이게 쉽게 말해 지차인데
예, 이게 자은사가 현장 스님이 사시던 데고 그걸 이어받은 게 규기 스님인데 원측 스님 같은 경우는 지차가 더 머리가 좋은 것처럼 돼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런 거를 씹어딱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 서명사에 가면 현장 스님 탑이 가운데 있고 현장 스님 매장되는데 나중에 화장을 하거든요. 내가 그 얘기 또 해드릴 거야. 중앙에 현장 스님 탑이 있고 규기 스님 탑이 이쪽에 원측 스님 탑이 왼쪽에 있고 왼쪽이 넘버 2입니다. 예, 있고 그다음에 규기 스님이 오른쪽에 있거든. 왜 그렇겠어? 그게 서명사에 있으니까. 자기 나발이잖아. 내 나발이니까 현장 스님의 수제자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규기 스님을 원측 스님을 묘사해 놓은 거 보면 인물이 굉장히 떨어지게 해놨습니다. 약간 이렇게 원숭이과처럼 혹성 탈출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또 씹는 거 아니냐. 대부분 왕족들이 괜찮아요. 인물이.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 왕족은 인물이 괜찮다. 특히 정식 왕비 자식이 아니면 더 인물이 좋을 확률이 크다. 왕족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묘사해 놓은 그래서 갈등 구조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율적인 문제에서 저 양반은 규기 스님은 문제가 돼요. 문제가 있어. 그리고 이 원측 스님하고 규기 스님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사상적 차이는 이쪽은 약간 그 구유식 계열, 그러니까는 인간의 내면 안에는 팔식을 너머에 그 항상한 뭔가 깨끗한 것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약간 수용하려고 하는 쪽이고, 자은사의 이 규기 스님, 현장 스님하고 규기 스님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척하는 그런 쪽이라서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원측 스님파는 나중에 신라로다가 이렇게 넘어와요. 도중 스님, 태연 스님. 그리고 티베트 쪽에 영향을 줘요. 원측 스님의 사상들이 티베트 쪽으로 영향을 줘. 그래서 태연 스님, 이게 또 재밌습니다, 이게. 태연 스님이라고. 태연 스님 모르지? 몰라도 돼. 신라에, 통일신라에 3대 저술가가 있어요. 그게 원효, 태연, 경흥이에요. 경흥이에요. 3명이 저술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인데, 저 태연 스님을 태연, 대현 같이 쓰는데, 저분이 기가 막힌 얘기가, 저분이 이제 어차피 저기 현장 스님 계열이니까 미륵종이거든요. 그래서 경주 남산에 가면 용장사라는 데가 있어요. 용장사. 그게 금오산에 있어요. 경주 남산 안에 한 봉우리 쪽이 금오산이야. 그리고 그 용장사가 있고 그 안에 그러니까 남산 안에 금오산 안에 용장사. 이렇게. 그리고 그 용장사 쪽에서 누가 글을 쓴 게 김시습의 금오신화예요. 그래서 금오산에 썼다 그래서 금오신화거든. 김시습이 나중에 설잠이에요. 설잠. 출가해서 설잠이라고 하는 법명을 쓰거든요. 근데 저 태연 스님하고 관련해서는 거기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미륵부처님, 장육존의 미륵부처님을 모셔놓고 예불 끝나면 이렇게 미륵부처님을 이렇게 돈대요. 뭐 연불을 하면서 돌든지. 예전에는 예불 끝나고 도는 경우도 있고 예불 중간에 도는 경우도 있어요. 부처님을 도는 경우도 있고 법당을 도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중국 가면 예불 때 그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았대. 오른쪽으로 계속 우유로 하면서 돌았대. 그랬더니 미륵 부처님 머리가 이렇게 따라서 돌더라. 굉장히 아름다운 그 주판알 같은데 이렇게 들어있는 특이한 양식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계승돼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규기 스님과 관련된 부분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현장 스님 문화에 참 그러고 보면 신라 스님이 여럿 있었어요. 원측 스님 말고 서명사파를 대표하는 원측 스님 말고 자은사파, 서명사파가 있고 이분들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제 현장 스님이 되게 좋아하신 분으로 이제 신라방, 대승방, 신방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고, 그분은 대승지장 16경 서문 쓴 분이고 그 주석서도 썼었고, 그 다음에 저 순경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순경 스님.
규기 스님, 송고승정 규기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 순경 스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타행, 마하가석 같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두타행자였었고, 견해가 아주 출중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순경 스님이 이렇게 또 보니까, 현장 스님의 논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상이라고 아주 또 대단한 사건이 벌어져요. 대단한 사건이 벌어져. 그리고 저 순경 스님과 관련해서 순경 스님이 지옥 갔다는 설이 있어. 순경 나락가 설이라고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것도 죽어서 지옥이 아니고 살아서 지옥. 아니 두타행자인데 규기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두타행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타행이 뭐냐면 고행 비슷하게 아주 엄격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지옥 갔다는 얘기가 있지? 아주 미스테리한 또 사건이 있어. 사건이. 그것도 생함지옥이에요. 살아서 지옥에 그냥 한 방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거는 인도 불교에서 제바달다, 그다음에 전차바라문녀라는 분이 그렇게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전차바라문녀는 누구냐면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배반했었던, 어떻게 보면 부처님 사촌 동생 중에서 가장 부처님한테 아픈 손가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차바라문녀는 부처님 아들 임신했다고 이렇게 구라치다가 이렇게 박 넣고 구라치다가 박 떨어져 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밖에 나가다가 뭐 지옥에 떨어졌다는. 근데 갑자기 순경 스님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뭐를 안 믿어서 그랬냐면, 화엄종에서 이제 화엄종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화엄종에서 초발심시 변정, 지금 여러분들 다 많이 들은 얘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수행을 해서 점차적으로 가는 거지 한 방에 세상에 그렇게 갈 수 없어. 저거는 부처님의 정설일 수가 없어. 라고 해서 했더니 지옥에 빠졌대. 그게 순경 나락가설이에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화엄종이 법상종을 누르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서 현장 스님의 자은종을 누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또 신기한 게 더 있어요. 시리즈가 더 있어. 그러니까 의상대사,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에서 뭐가 있었냐면, 의상대사가 남산율종을 이기더라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게 화엄성중 얘기였었고, 순경 나락가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법상종이, 그러니까는 현장계가 현장 스님의 그러한 종파가 화엄종에 밀린다라고 하는 거고, 이 시리즈가 또 있어. 그거 내가 다음 시간, 너무너무 진기한 이야기. 그리고 그거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몰라. 내가 그거 다음 시간 시작하자마자 내가 얘기할 거야. 딴 데 돌리고 있다가 보지 말고 시작하자마자 보고 있어야 돼. 시작하자 얘기하고 내가 끝난다.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현장 스님 아직도 안 가셨는데 현장 스님 진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화엄종 이제 움직이는 이야기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생담입니다. 환생담 뭔지 아세요?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죽어서 살아났는데 죽고 나니까 상태가 이제 메롱이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데 한 스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이게 재밌어. 너한테 속성법을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지옥을 면할 수 있는 속성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그 개송 하나만 외우면 너 그러면 경기 끝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송이 파지옥 개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지옥 개송, 지옥을 깨트리는 개송. 약인용료지 3세 1체불 은관법개성 일체유심조.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동충하초 엑기스, 황제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